최근 우리나라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글로벌적으로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국면,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크게 반등한 이후에 또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 동안에 좀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맞아요. 네. 102K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지금 촬영시점 기준으로는 95K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 1월 달과 1분기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1월 달을 지나서 1분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2013년도와 2021년도는 1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불리시하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1분기에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2017년도를 보면은 1분기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에서 기본적으로는 1분기에 무게감을 두어야 되지만 1분기가 부진하더라도 2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파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변을 넓혀보면은 이번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 바라봤을 때는 아주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트럼프의 규제 이슈가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거는 이 이슈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슈들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거시경제 이슈가 굉장히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이 흐름들을 갖다 꺾어버리는 움직임들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 달에 발표되는 나머지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 다 확인하시면서 취임식 이후에 이 트럼프 규제 이슈들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미 또 이러한 호재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들리기도 해요, 작가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잘 캐치를 해서 시장의 방향성들 잡는 데 발빠르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한다면 거시경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과 항상 저희가 또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이슈들 바로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의 움직임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그때도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지수도 계속 올라가는데 맞아요.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갔었죠.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시장의 환경이 바뀌니까 바로 다시 반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그 영향력은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많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죠. 그러면은 이후에 어떤 모멘텀들이 새롭게 등장할지를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덱스 지수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지금 109까지 지금 뚫어내면서 굉장히 좀 높은 고점들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장표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가져가면서 최근에 고용지표 중에서 졸트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는 무려 4.7%를 넘어서면서 거의 뭐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금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들이 다시 고조가 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갖다가 더 많이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고 지금 발표되는 1월달 주요 지표들 중에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30일에 있는 FOMC 미팅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상황들만 보면은 뭔가 굉장히 올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은 올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은 본인의 임기 초기에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뭔가 경기들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산시장도 같이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 장세로서 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가지고라도 이 관세에 대해서 맞아요. 보편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트럼프가 본인이 가져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든지 확인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기술주를 비롯해서 이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도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은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통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은 디지털 금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다시 이 인플레이션 해지에 최적화된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좋은 어떤 바이더딥 기회로서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게 1월 달을 잘 보냈을 때 올해 12월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보여지는 차트는 저희가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작가님? 네, 지금 CME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표는 이 비트코인 펀드, 즉 비트코인 ETF와 금 ETF를 비교해 봤을 때 금이 과거에는 이 대체 자산으로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금보다 우위에 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적된 유입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금 대비로 비트코인에 월등하게 기관의 자본들이 모여든다는 것이고, 결국은 기관들이 많이 매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큰 손들이 들어오는 거죠. 수요가 그쵸. 늘어가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기관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굉장히 다변화를 시켜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가 의미가 별로 없죠. 수익성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지만 기관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대비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리스크 해지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기관들이 포함할 것인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이 자산 운용사들이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 6대4 구조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비트코인을 5%라도 편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훨씬 더 월등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 셀링을 하고 있는데 고래 투자자들은 또 매집을 이어가고 또 있습니다. 매집을 이어가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체인 지표로 집계가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큰 손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들은 이 상황을 위기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저가 매수 기회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이슈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먼 관점으로 1분기를 보시고 올해 상반기를 보시고 올해 전반을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은 두려움 없이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조정 국면을 좀 겪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들이 많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닉셀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매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택에 관해서 좀 무마됐던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날들도 도래를 할까요, 작가님? 네, 저는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외신들 보도라든지 전문기관들 분석을 보면은 미국의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시각각 담고 있는 집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기관들과 기업들도 포모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대세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담아야 된다는 지금이라도 거고. 담아야 되나? 맞습니다. 그런 거죠? 거기다가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최근에 체코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 총재가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비트코인 담아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채택하거나 아니면 준비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는 제도권화된 자산으로서 대세 자산으로서 올라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은 굉장히 그런 어떤 국면의 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패러다임이 뭔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모아가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들의 채택 소식들도 하나둘 들려오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계좌 허용에 관해서 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계속되는 이제 열린 관점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들을 조금 풀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적인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작가님? 맞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비영리 단체 위주로 지금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저변들은 어차피 넓어지게 될 네, 거고 맞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현재는 투자할 수 없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여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나 객관적인 증거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대세들을 어긋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위기 그리고 자본의 어떤 유출에 대한 위기들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부작용들에 봉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들을 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폐쇄적인 정책은 소비자를 훨씬 덜 보호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부작용들을 가져오는 그럼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정책은 오히려 또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관점에서 이 법적인 규제가 좀 느슨해지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론 보호 측면에서는 계속되는 보호의 정책들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지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일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사들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가격이 상승할까 하락할까에 대한 부분들 베팅이 있는데 기관들의 전망도 너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 얘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과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일단 소화한 어떤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식을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일본이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1995년 이후로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여파들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은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보다도 1월 30일에 있는 FOMC 미팅을 더 주목해야 된다. 주목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트럼프의 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FOMC 결과에 따라서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20일에 어떤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20일과 30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가격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우려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OMC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전체적인 매파적인 기조들이 강해질지 지금 현재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하는 전망은 확정에 가깝지만 향후에 2025년 전반을 두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연준 위원들의 관점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취임보다도 금리에 관해서 시장이 조금 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이미 취하겠다라고 선언은 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고용 지표도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FOMC 회의의 결과치들이 어떻게 나오면 또 우리 시장에 악재가 되고 어떻게 나오면 호재가 되는지 시나리오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금리 인하의 어떤 횟수죠. 속도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해서 연준 이사인데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완전 매파. 가장 매파 중에 한 명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톱3에 들어가는 맞아요. 매파 중에 한 명인데 이 월러가 최근에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기조가 바뀌는 것인가? 네. 이런 기대감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연준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조금 더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12월 회의록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세와 감세 정책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연준 위원들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겨우 좀 잡아가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하게 됐을 때 그럼요. 네. 본인들이 이 상황들을
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어려워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기조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번 FOMC 미팅에서 이 파월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지난 12월과 반대 메시지를 내면 됩니다. 금리 인하 횟수를 두 2회에서 3회로 3회 늘릴 수 있다. 정도로만? 네. 이런 발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어감의 어떤 네. 표현들, 어떤 용어 사용해서 뭔가 조금 더 완만해진, 누그러진 그 느낌들을 포착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그런 키워드 하나를 갖다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파적인 기조들이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있는데 또 시장의 한켠에서 기대는 뭐냐 하면은 그래도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설마 이 파월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겠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밑밥을 깔아두고 뭔가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FOMC 비슷하게. 미팅에서 네. 스탠스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감, 이건 순전히 기대감인데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것도 물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해서 높게 나온다거나 있어요, 지금?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네. 있고 조금 덜 잡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도 뭐 단기간에 완전히 끝내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올해 전반을 두고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되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언제쯤 완화될지 여부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일정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장의 반응도들도 여러분들 민감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자산 도입에 관해서 계속되는 추진이 보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비단 이제 다양한 국가들에서 선택을 하는 느낌이에요, 작가님. 네. 어떤 국가들일까요? 네, 지금 전방위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해야 되는 국가들은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중남미 국가들, 최근에 칠레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도입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의 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관점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지금 브릭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갖다가 더 많이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된 이 채굴 어떤 해시레이트 파워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40%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60% 중에서 또 상당 부분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 채굴과 관련해서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채굴 산업에 힘을 더 실어주겠다라는 관점을 직접적으로 내비친 바가 있고 실제로 마라 홀딩스와 미팅을 통해서 그 어떤 과정들을 다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패권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에서 이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브릭스 국가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을 더 강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초에는 미국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전략적인 자산 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패권 경쟁까지 더 덧붙여졌기 때문에 뭔가 모아야 되는 그 유인은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미국이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택을 해서 매집을 하지 않더라도 주 단위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토시 액션 펀드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현재 미국의 50개 주에서 14개 주가 지금 비트코인을 갖다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정부 단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미 본격화가 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광범위화 됐을 때 자연스럽게 미국의 어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목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달러의 패권 경쟁에서 비트코인이 좀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변국들을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달러 약세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통화로서의 가치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어떤 국가들마다 사용하는 그 지표들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체이널리시스라고 해서 그 계속해서 이런 그 실제로 비트코인이 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집계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보고서를 낸 걸 보면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국가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통화의 목적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계속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일수록 자산으로서 더 많이 입지를 가져가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전략적 자산으로 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활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화폐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2단계에 해당되는데 최초의 어떤 자산이 형성될 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보편화된 화폐로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는 좀 안정화되었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금과 같은 입지들처럼 뭐 어떤 가치의 정체성은 다르지만 어쨌든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챙겨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동향들 많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 가격과의 상관관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관관계 지금도 좀 유효할까요, 작가님? 네, 지금 굉장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효할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에 많은 유입량이 나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가격의 상승 흐름과 동일하게 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좀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매집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하는 국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역상관관계네요. 역상관관계를 단기적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네.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대 흐름을 보였는데 커뮤니티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또 재밌는 현상은 그럼 이러겠어요. 사지마 속으로 이러겠어요,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제발 그만 사라 그만 사라, 이렇게 그죠? 얘기하는 입장들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계속 사면서 뭔가 시장에 약세를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그죠? 네.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쵸, 수요가 맞아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역사적으로 늘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매집을 할 때는 단기적인 약세가 하나씩 있었다.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고 맞아요. 지금 근데 폭발적으로 사고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하지마.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IBIT 블랙락의 ETF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핵심은 블랙락에서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시장에서는 네. 큰일 났다라고 봤어요. 했는데 네. 그때 가격은 반등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 약세의 흐름을 보일 때, 즉 IBIT에서 순유출이 많이 일어날 때가 오히려 매집 기회다. 이런 또 관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봤거든요. 최근 동향은. 근데 이제 다르게 조금 바뀌었네요. 네, 이게 계속해서 순유입과 이 가격의 상관관계가 확실하게 양의 상관관계였는데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 그냥 완전히 밀접해서 가는 거는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FBTC 같은 경우는 이 블랙락이 장외 거래를 이용하는데 피델리티는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피델리티에서 순유출이 많이 나오면은 가격이 바로 직격탄을 그냥 맞아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집을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순유출이 일어나면 어떤 심리적인 기전에 의한 것들인지 사람들은 기회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가장 많이 순유출이 일어나니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상관관계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가 온체인 지표 좀 분석을 해보면서요. 알트코인 분석도 이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도움 말씀 주신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면서요. 코인 뉴스룸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